당신은 제게 그저 월급 통장이었나요? 수술실 침대 위에서 마취가 들어가기 직전 저는 아내에게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던지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 회사 미팅이 있다며 아이들 학원 픽업이 있다며 단 한 번도 제 곁에 와주지 않았습니다. 간호사가 물었습니다. 보호자분은요?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거짓말을 했습니다. 바빠서요. 괜찮습니다. 괜찮을 리가 없었습니다. 제 인생은 20년 동안 새벽 5시에 맞춰진 알람 소리로 시작됐습니다. 따르릉, 따르릉. 눈을 뜨자마자 씻고 정장을 입고 무거운 서류 가방을 들고 현관문을 나섭니다. 지하철에서 졸다가 회사에 도착하면 또다시 서류 더미와 상사의 잔소리가 기다립니다. 퇴근은 늘 밤 10시. 집에 돌아오면 아내와 아이들은 이미 잠들어 있습니다. 아빠, 월급 언제 들어와? 이번 달 카드값 좀 많이 나왔어. 괜찮지? 애들 학원비 또 올랐대. 어떡하지? 제가 깨어 있을 때 가족들이 제게 건넨 말은 대부분 이런 것들이었습니다. 저는 언제부턴가 박준수가 아니라 돈 벌어오는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제 이름 석자는 사라지고 오직 통장 잔고만이 제 존재 가치를 증명했습니다. 여보, 오늘 힘들었어? 단 한 번이라도 이런 말을 들어봤더라면 저는 이렇게까지 무너지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아내는 제 얼굴을 보는 대신 제 월급 명세서를 먼저 확인했습니다. 아이들은 제 목소리보다 제 지갑 속 카드를 더 반가워했습니다. 저는 이 집의 가장이었지만 동시에 이 집에서 투명인간이었습니다. 밥상머리에서 아이들은 저를 거들떠보지도 않고 스마트폰만 들여다봤습니다. 아내는 친구들과의 통화에 여념이 없었습니다. 저는 혼자 밥을 먹고 혼자 설거지를 하고 혼자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나는 대체 이 집에서 뭐지? 이 질문이 가슴속에서 점점 커져갔지만 저는 애써 외면했습니다. 가장이니까, 아버지니까, 남편이니까 스스로를 다독이며 또다시 새벽 5시 알람을 맞춰두었습니다. 그렇게 20년을 살았습니다. 제 등은 점점 굽어졌고 허리는 비명을 질렀습니다. 의사는 경고했습니다. 이러다 큰일 납니다. 좀 쉬세요. 하지만 쉴 수 없었습니다. 제가 쉬는 순간 아내의 한숨 소리가 들렸으니까요. 요즘 돈이 너무 빠듯한데. 그 한숨 소리가 칼처럼 제 가슴을 찔렀지만 저는 다시 일어나 출근했습니다. 저는 쉼없이 기름칠해야 하는 기계 부품이었습니다. 멈추는 순간 쓸모없어지는 교체 가능한 부속품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회사 창고에서 무거운 짐을 들다가 제 허리가 뚝 소리를 내며 끊어졌습니다. 그 순간 저는 바닥에 쓰러졌고 동료들이 황급히 119를 불렀습니다. 구급차 안에서 저는 아내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 나 큰일 났어. 허리를 다쳤어. 지금 병원 가는 중이야. 아내의 대답은 차갑고 짧았습니다. 아, 그래요? 나 지금 회사 미팅 중인데. 나중에 연락할게요. 뚜뚜뚜. 전화는 그렇게 끊겼습니다. 응급실 침대 위에서 저는 천장의 형광등만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차갑고 너무나 차가웠습니다. 수술이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수술 당일 저는 혼자였습니다. 아내는 오지 않았습니다. 아이들도 오지 않았습니다. 간호사가 또다시 물었습니다. 정말 보호자 없으세요? 저는 겨우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네, 괜찮습니다. 하지만 제 눈에서는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50평생 이렇게 외로운 적이 있었나? 마취가 들어가면서 저는 깨달았습니다. 저는 이 가족에게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현금 지급기였습니다.
월급날만 되면 작동하는, 고장나면 버려지는 기계. 그게 바로 저 박준수의 정체였습니다. 수술실에서 깨어난 저는 하나의 결심을 하게 됩니다. 20년간 짊어진 이 삶을 단 하루 만에 뒤집어 버릴 결심을. 수술은 성공적이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실패한 기분이었습니다. 병실 침대에 누워 하얀 천장만 바라보는데 문득 깨달았습니다. 제 인생에서 진짜 무너진 건 허리가 아니라 제 마음이었다는 걸. 수술 후 첫날 밤, 병실은 너무 조용했습니다. 옆 침대 환자에게는 가족들이 둘러앉아 있었습니다. 아내가 과일을 깎아주고 아이가 아빠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다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제 침대 옆 의자는 텅 비어 있었습니다. 핸드폰을 들어 아내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수술 잘 끝났어. 많이 아프네. 30분이 지나고 1시간이 지나고 2시간이 지났습니다. 답장은 오지 않았습니다. 바쁘겠지. 아이들 돌보느라 힘들겠지. 저는 또다시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20년 동안 해왔던 것처럼. 하지만 이상하게도 이번엔 그 말이 제 가슴 속으로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가슴 한가운데가 텅 빈 것처럼 공허했습니다. 간호사가 들어와 체온을 재고 나갔습니다. 보호자분 언제 오세요? 저는 기계적으로 대답했습니다. 올 거예요. 거짓말이었습니다. 저 스스로도 알고 있었습니다. 아내는 오지 않을 거라는 걸. 병실에서의 일주일은 지옥처럼 길었습니다. 아내는 딱 한 번 병문안을 왔습니다. 수술 3일 후였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서는 아내의 얼굴에는 걱정이 아니라 귀찮음이 가득했습니다. 왜 이렇게 오래 입원해 있어요? 병원비가 얼마나 나오는데. 안부 인사도 없었습니다. 괜찮아? 라는 따뜻한 말 한마디도 없었습니다. 그저 병원비 걱정뿐이었습니다. 저는 침대에 누운 채로 천천히 말했습니다. 많이 다쳤어. 의사 선생님이 최소 한 달은 요양해야 한대. 아내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한 달이요? 그럼 회사는요? 월급은요? 그 순간 제 심장이 얼어붙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당신, 내 걱정은 안 해? 저는 처음으로 아내에게 물었습니다. 아내는 잠시 당황한 듯 했지만 곧 짜증 섞인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무슨 소리예요? 걱정되니까 이러는 거죠. 당신이 쉬면 우리 생활비는 어떻게 하냐고요. 생활비, 월급, 돈. 아내의 입에서 나오는 단어는 오직 그것뿐이었습니다. 제 건강은 단 한 번도 언급되지 않았습니다. 저는 고개를 돌려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그래. 알았어. 걱정 마. 아내는 곧 병실을 나갔습니다. 채 10분도 머물지 않았습니다. 퇴원하는 날, 저는 혼자 택시를 타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허리가 아파 짐을 들 수 없었지만 아내는 마중 나오지 않았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니 거실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여보, 나왔어. 대답이 없었습니다. 아내는 방에서 TV를 보고 있었고 아이들은 각자 방에서 게임을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소파에 조심스럽게 몸을 눕혔습니다. 집에 왔는데도 외롭네. 한 달간의 요양 기간. 저는 집안에서 유령처럼 지냈습니다. 아침이면 거실 소파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고 점심때면 라면을 끓여 먹고 저녁이면 다시 소파에 누웠습니다. 아내는 제게 말을 거의 걸지 않았습니다. 대신 한숨만 푹푹 쉬었습니다. 어휴, 이번 달 카드값 어떡하지? 애들 학원비도 내야 하는데. 그 한숨 소리가 마치 제 죄를 묻는 것 같았습니다. 당신이 다쳐서 돈을 못 벌어오니까 우리가 힘들잖아. 아내의 한숨은 그렇게 말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날이 왔습니다. 요양 3주째 되던 날,
아내가 제 앞에 다급한 얼굴로 다가왔습니다. 여보, 저는 소파에 기대어 아내를 바라봤습니다. 아내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회사 복귀는 언제쯤 할 수 있대요? 그 순간 세상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망치로 머리를 세게 맞은 듯 했습니다. 귀가 웅웅거렸고 눈앞이 흐려졌습니다. 저는 아내의 눈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그 눈빛 속에는 걱정도 사랑도 미안함도 없었습니다. 오직 불안만 가득했습니다. 돈줄이 끊길까봐 불안한, 생활비가 모자랄까봐 불안한 그 눈빛. 왜 그래요? 의사 선생님이 뭐래요? 아내가 다시 물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아직 좀 더 쉬어야 한대. 아내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럼 언제까지요? 대충이라도 말해줘요. 계획을 세워야 하잖아요. 계획. 아내가 세우려는 건 제 회복 계획이 아니었습니다. 돈 관리 계획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20년의 세월이 눈앞에서 빠르게 지나갔습니다. 새벽 5시 알람, 무거운 서류 가방, 야근, 회식, 주말 근무. 그 모든 시간 동안 저는 무엇을 위해 살았을까요? 가족을 위해서? 아니었습니다. 저는 그저 이 집의 현금 지급기였을 뿐입니다. 버튼을 누르면 돈이 나오는, 고장나면 수리해서 다시 쓰는 기계. 그게 저였습니다. 그 순간 제 가슴속 어딘가에서 무언가가 뚝 끊어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20년간 저를 묶고 있던 끈이 끊어졌습니다. 저는 어둠 속에서 조용히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은 안 돼. 이렇게는 못 살아. 희생할 이유가 사라졌습니다. 사랑받지 못한 제 가족을 위해 제 인생을 바칠 이유가 없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아주 조용하게, 아무도 눈치채지 못하게. 며칠 후 아내가 말했습니다. 여보, 우리 제주도 여행 가려고요. 애들이 너무 가고 싶다네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다녀와. 나는 여기서 쉴게. 아내는 의외로 쉽게 동의했습니다. 그럼 3박 4일 다녀올게요. 저는 달력에 동그라미를 쳤습니다. 그 3박 4일이 바로 제 인생이 바뀌는 시간이 될 거라는 걸 아내는 꿈에도 몰랐습니다. 아내와 아이들이 제주도로 떠났습니다. 여보, 3박 4일 다녀올게요. 집 잘 지키고 있어요.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창문으로 그들이 택시를 타고 떠나는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잘 가. 그리고 저는 바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먼저 한 일은 부동산에 전화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보세요. 이 집 팔고 싶은데요. 금매로 내놓고 싶습니다. 부동산 사장님이 놀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금매요? 시세보다 낮게 나가는데 괜찮으세요? 저는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괜찮습니다. 빨리 팔아주세요. 이 집은 20년 동안 제가 벌어 한 푼 두 푼 모아 장만한 집이었습니다. 제 명의였습니다. 아내 명의가 아니었습니다. 아이들과 공동 명의도 아니었습니다. 오직 박준수 명의였습니다. 그러니 저는 이 집을 마음대로 처분할 수 있었습니다. 부동산 사장님은 이틀 만에 매수자를 데려왔습니다. 집 상태가 좋네요. 가격도 합리적이고요. 매수자는 흡족한 표정이었습니다. 저는 서류를 꼼꼼히 읽어보고 계약서에 서명했습니다. 제 짐은 생각보다 적었습니다. 20년을 살았는데 정작 제 물건이라고 할 만한 게 별로 없었습니다. 옷 몇 벌, 책 몇 권, 오래된 사진 앨범. 그게 전부였습니다. 나머지는 모두 가족의 것들이었습니다. 아내의 화장품, 아이들의 장난감, 거실 가구, 주방 기구. 저는 그 모든 것을 그대로 두고 제 집만 챙겼습니다. 여행 셋째 날, 이사업체가 왔습니다. 집주인이신가요? 짐 싸드릴까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제 집만 가져가면 됩니다. 나머지는 그냥 두세요. 이사업체 직원이 의아한 표정을 지었지만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저는 제 짐을 작은 창고에 맡기고 근처 모텔에 방을 잡았습니다. 이제 마지막 순간만 남았습니다. 저는 텅 빈 집 거실 한가운데 서 있었습니다. 20년의 흔적이 가득했던 이 공간은 이제 메아리만 울리는 빈 껍데기가 되었습니다. 창문으로 햇빛이 들어와 바닥을 비쳤습니다. 이게 끝이구나. 현관문 앞에 작은 박스 몇 개를 놓아뒀습니다. 그 안에는 아내와 아이들의 짐이 들어 있었습니다. 최소한의 옷가지와 생필품. 그게 제가 남긴 마지막 배려였습니다. 오후 3시,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여보, 우리 왔어요. 아내의 밝은 목소리였습니다. 제주도에서 즐거운 시간을 보냈나 봅니다. 하지만 그 목소리는 곧 비명으로 바뀌었습니다. 어떻게 된 거예요? 아내가 현관에서 멈춰 섰습니다. 아이들도 뒤따라 들어오더니 입을 벌린 채 얼어붙었습니다. 거실에는 가구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소파도, TV도, 식탁도, 장롱도 모든 것이 사라졌습니다. 오직 덩그러니 놓인 박스 몇 개만이 그들을 맞이했습니다. 저는 창가에 기대어 서서 그들을 바라봤습니다. 아내의 눈이 저를 발견했습니다. 여보, 이게 대체 무슨 일이에요? 아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는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보면 몰라? 집 비운 거야. 왜요? 왜 갑자기 이런 짓을? 아내가 소리쳤습니다. 저는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나 이 집 팔았어. 그 말에 거실이 순간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아내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습니다. 뭐라고요? 이 집 팔았다고. 계약도 끝났어. 저는 주머니에서 계약서, 사본을 꺼내 아내에게 건넸습니다. 아내는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받아들었습니다. 아내가 계약서를 읽으며 주저앉았습니다. 이게 말이 돼요? 우리 집을 우리한테 한마디 상의도 없이.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우리 집이 아니야. 내 집이야. 등기부등본 보면 알잖아. 명의자가 누군지. 그래도 이건 너무해요. 가족인데. 아내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가족. 그 단어를 듣는 순간 저는 웃음이 나왔습니다. 쓴웃음이었습니다. 가족이라고? 당신이 나를 가족으로 대했어? 저는 한 걸음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내가 수술 받던 날 당신 어디 있었어? 병원에 난 한 번도 안 왔잖아. 아내가 입을 열려고 했지만 저는 말을 이었습니다. 내가 퇴원하고 한 달 동안 집에서 누워 있을 때 당신이 내게 물어본 게 뭐였어? 회사 복귀는 언제냐고? 월급은 언제 들어오냐고? 제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20년 동안 나는 이 집의 ATM기였어. 돈만 넣으면 생활비 나오는 기계. 아내가 고개를 저으며 울먹였습니다. 아니에요. 저는 아니긴 뭐가 아냐? 저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나한테 관심 있는 건 오직 통장 잔고뿐이었어. 내 건강, 내 감정, 내 삶. 그런 건 당신한테 중요하지 않았어. 아내가 바닥에 주저앉아 울기 시작했습니다. 미안해요. 제가 잘못했어요. 하지만 그 눈물조차 제 마음을 흔들지 못했습니다. 20년 동안 쌓인 상처가 너무 깊었습니다. 저는 현관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아내가 갑자기 벌떡 일어나 제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집을 팔면 그 돈은요? 저는 멈춰 섰습니다. 아내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눈물이 그쳤고 그 자리에 계산하는 눈빛이 들어왔습니다. 당신 집 판 돈 어디 있어요? 저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이 순간에도, 이 순간까지도 돈 얘기야? 아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 20년 같이 살았잖아요. 그 돈 절반은 제 거예요. 법적으로도 재산분할 청구할 수 있어요.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아내의 눈물도 미안하다는 말도 모두 연기였습니다. 진짜 관심사는 처음부터 끝까지 돈이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웃었습니다. 그래, 맞아. 재산 분할 청구 가능하지. 아내의 얼굴에 희망이 떠올랐습니다. 그럼 하지만 말이야, 저는 주머니에서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나 이미 다 정리했어. 아내가 서류를 낚아챘습니다. 읽으면 읽을수록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이게 뭐예요? 저는 차분하게 설명했습니다. 집, 판돈으로 4명의 밑부터 다 갚았어. 당신이 내 카드로 긁은 것, 아이들 학원비 연체된 것, 시댁에 보낸 돈까지. 그리고 남은 돈은 저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자선단체에 기부했어. 아내의 눈이 크게 떠졌습니다. 뭐라고요? 전액 기부. 한 푼도 안 남았어. 저는 기부 영수증을 보여줬습니다. 이제 재산 분할할 것도 없어. 빚 갚고 나니까 남은 게 별로 없더라고. 아내가 비명을 질렀습니다. 미쳤어요. 그게 얼만데? 우리 20년 모은 돈인데.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내가 20년 모은 돈이야. 당신은 쓰기만 했잖아. 아내가 바닥에 주저앉아 울부짖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더 이상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박스 안에 당신들 집 넣어뒀어. 당분간 쓸 옷이랑 생필품. 저는 캐리어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집 새 주인이 다음 주에 들어와. 그 전에 나가야 해. 어디로 가요? 우리 어디서 살라고? 아내가 소리쳤습니다. 저는 현관문 손잡이를 잡았습니다. 난 상관없어. 알아서 잘 살아. 당신! 아내가 달려들려고 했지만 저는 이미 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뒤에서 아내의 비명과 아이들의 울음소리가 들렸습니다. 하지만 저는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복도를 걸어 내려가는데 발걸음이 가벼웠습니다. 30년 동안 짊어진 무거운 짐을 드디어 내려놓은 기분이었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기 직전 저는 마지막으로 그 집을 바라봤습니다. 밖으로 나오니 해가 저물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에게는 새로운 아침이 시작되는 기분이었습니다. 저는 주머니에서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한 통의 메시지가 와 있었습니다. 제주도 부동산에서 온 메시지였습니다. 계약하신 제주 바다 앞집 열쇠 준비됐습니다. 저는 처음으로 진심 어린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제 시작이야, 박준수. 택시를 잡아 타고 공항으로 향했습니다. 20년 만에 찾은 제 인생. 이제 그 인생을 살아갈 시간이었습니다. 뒤에서 무너지는 아내의 목소리가 희미하게 들렸지만 저는 창밖 노을만 바라봤습니다. 이건 복수가 아니었습니다. 이건 해방이었습니다. 비행기가 제주공항에 착륙했습니다. 저는 캐리어를 끌고 공항 밖으로 나왔습니다. 9월의 제주바람이 제 얼굴을 스쳤습니다. 따뜻했습니다. 서울의 차가운 공기와는 달랐습니다. 부동산 사장님이 차를 몰고 마중 나왔습니다. 박준수님이시죠? 집까지 모셔다 드릴게요. 차는 해안도로를 따라 달렸습니다. 창밖으로 푸른 바다가 펼쳐졌습니다. 파도가 부서지는 소리가 희미하게 들렸습니다. 저는 창문을 내리고 바닷바람을 들이마셨습니다. 이게 자유구나. 30분쯤 달렸을까요? 작은 마을에 차가 멈춰 섰습니다. 여기입니다. 보시다시피 조용한 동네예요. 부동산 사장님이 집을 가리켰습니다. 하얀 단층 집이었습니다. 크지 않았습니다. 방 2개, 거실 하나. 하지만 제게는 충분했습니다. 저 혼자 살기에는.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니 햇빛이 환하게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거실 창문 너머로 바다가 보였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서서 한참을 바다만 바라봤습니다. 부동산 사장님이 열쇠를 건네며 말했습니다. 이 동네 사람들 다 좋아요. 혹시 외로우시면 마을회관에 가보세요.
어르신들이 많이 계세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사장님이 떠나고 저는 텅 빈 집안을 천천히 걸었습니다. 20년 만에 처음으로 제 의지로 선택한 집. 아무도 저를 재촉하지 않는 공간. 아무도 저에게 돈을 요구하지 않는 세상. 저는 거실 바닥에 주저앉아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지만 이번 눈물은 달랐습니다. 슬픔이 아니었습니다. 안도였습니다. 20년 동안 참았던 모든 감정이 터져나왔습니다. 저는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아무도 듣는 사람 없는 이 집에서 처음으로 솔직하게 울었습니다. 한참을 울고 나니 마음이 가벼워졌습니다. 저는 일어나 창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바닷바람이 집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이제 시작이야. 저는 짐을 풀기 시작했습니다. 옷을 옷장에 걸고 책을 책장에 꽂았습니다. 하나하나 정리하는 게 즐거웠습니다. 제 손으로, 제 의지로 하는 일이었으니까요. 그날 밤, 저는 새로 산 침대에 누웠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니 서울 병실 천장이 떠올랐습니다. 그때는 너무 외로웠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혼자이지만 외롭지 않았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아내에게서 온 문자였습니다. 당신 정말 너무해. 우리 어떻게 살라고. 연락해. 저는 그 문자를 읽고 삭제 버튼을 눌렀습니다. 그리고 아내의 번호를 차단했습니다. 이제 끝입니다. 더 이상 그들의 삶에 제가 있을 이유가 없었습니다. 창밖에서 파도 소리가 들렸습니다. 밤의 바다는 잔잔했습니다.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내일은 어떤 하루가 될까요? 처음으로 기대되는 내일이었습니다. 따르릉, 따르릉. 새벽 5시. 알람 소리에 눈이 떠졌습니다. 20년 동안의 습관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저는 알람을 끄고 다시 누울 수도 있었습니다. 아무도 저를 재촉하지 않으니까요. 하지만 저는 일어났습니다. 억지로가 아니라 자발적으로. 창문을 열자 시원한 바닷바람이 들어왔습니다. 동쪽 하늘이 서서히 밝아지고 있었습니다. 일출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저는 간단히 운동복을 입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해변으로 가는 길을 천천히 걸었습니다. 아직 해가 뜨지 않아 어두웠지만 파도 소리가 길을 안내했습니다. 해변에 도착하니 몇몇 어르신들이 이미 나와 계셨습니다. 아, 새로 오신 분이구만. 일찍 일어나시네. 한 할아버지가 반갑게 인사하셨습니다. 네, 일찍 일어나는 게 습관이라서요. 저는 어색하게 웃었습니다. 좋은 습관이요. 이 시간 바다가 제일 아름답거든. 앉아서 같이 보소. 할아버지가 자리를 내어주셨습니다. 저는 그 옆에 앉아 함께 수평선을 바라봤습니다. 서서히 해가 떠올랐습니다. 황금빛 햇살이 바다를 물들였습니다. 파도가 반짝였습니다. 저는 숨이 멎을 것 같았습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아침이 있었다니. 20년 동안 저는 새벽 5시에 일어났지만 단 한 번도 일출을 본 적이 없었습니다. 출근 준비에 바빴으니까요. 처음 보는 것 같소. 할아버지가 물으셨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새벽에 일어나기는 했지만 이렇게 여유롭게 본 건 처음입니다. 그럼 앞으로 자주 보게 될 거요. 여기 살 거면. 할아버지가 웃으셨습니다. 저도 따라 웃었습니다. 그래, 앞으로는 매일 볼 수 있어. 해가 완전히 떠오르자 어르신들이 하나둘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우리는 아침 먹으러 가야겠소. 자네도 마을회관 올라오소. 같이 아침 먹지. 아, 그래도 될까요? 당연하지. 여긴 다 식구요. 마을회관에는 이미 몇몇 분들이 모여 계셨습니다. 테이블에는 소박한 아침상이 차려져 있었습니다. 된장찌개, 김치,
구운 생선. 어서 오소. 앉아서 먹어. 한 할머니가 저를 맞아주셨습니다. 저는 자리에 앉았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젓가락을 들었습니다. 된장찌개를 한 숟갈 떠먹었습니다. 짜지도 싱겁지도 않았습니다. 딱 적당했습니다.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맛있소? 할머니가 물으셨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정말 맛있습니다. 그럼 많이 먹어. 여기 사람들은 다 이렇게 같이 먹어. 혼자 사는 사람 많아서. 할머니의 말에 저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주위를 둘러보니 대부분 혼자 사는 어르신들이었습니다. 여기 사람들은 가족이 없나요? 제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한 할아버지가 대답했습니다. 있지. 서울에, 부산에. 근데 안 와. 바쁘다고. 그래도 우리끼리 잘 살아. 이렇게 같이 밥 먹고 이야기하오. 저는 그 말에 묘한 위안을 느꼈습니다. 나만 그런 게 아니었구나. 가족이 있어도 외로운 건 저만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이곳 사람들은 서로를 챙기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처음으로 소속감을 느꼈습니다. 20년을 가족과 살았지만 느끼지 못했던 그 감정을. 아침을 먹고 나오니 해가 완전히 떠올라 있었습니다. 저는 다시 집으로 걸어갔습니다. 마을길을 걷는데 꽃이 피어 있었습니다. 제비꽃이었습니다. 저는 멈춰서서 그 꽃을 한참 바라봤습니다. 서울에도 꽃이 피었을까? 하지만 저는 한 번도 그걸 본 적이 없었습니다. 집에 돌아와 거실 창가에 앉았습니다. 커피를 내렸습니다. 천천히 정성스럽게. 20년 동안 커피는 그저 출근 전에 급하게 마시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저는 커피 향을 음미하며 천천히 한 모금 마셨습니다. 이게 커피 맛이구나. 창밖으로 바다가 보였습니다. 파도가 밀려왔다 밀려갔습니다. 끝없이 반복되는 움직임. 하지만 그 반복 속에서 평온함이 느껴졌습니다. 저는 커피잔을 들고 바다를 바라봤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받지 않았습니다. 아마 아내가 다른 번호로 건 것이겠죠. 하지만 저는 더 이상 그 전화를 받을 이유가 없었습니다. 저는 이제 누구의 남편도 아닙니다. 누구의 아버지도 아닙니다. 누구의 ATM도 아닙니다. 저는 그냥 박준수입니다. 오후가 되자 저는 마을을 산책했습니다. 작은 슈퍼마켓에 들러 장을 봤습니다. 새로 오신 분이죠? 뭐 필요하세요? 주인 아주머니가 반갑게 맞아주셨습니다. 네, 저녁 재료 좀 사려고요. 혼자 사세요? 네, 그럼 이거 가져가세요. 서비스. 아주머니가 작은 반찬통을 건네주셨습니다. 아, 괜찮습니다. 아이고, 괜찮아요. 여기는 다 이래요. 서로 나눠 먹고 사는 거지. 저는 감사하다는 말을 하고 반찬을 받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그 반찬통을 소중히 들고 걸었습니다. 사람들이 참 따뜻하네. 저녁이 되었습니다. 저는 간단히 식사를 준비했습니다. 밥을 짓고 생선을 구웠습니다. 아주머니가 주신 반찬도 꺼냈습니다. 혼자 먹는 저녁이었지만 외롭지 않았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저는 다시 창가에 앉았습니다. 노을이 지고 있었습니다. 바다가 붉게 물들었습니다. 아름다웠습니다. 저는 그 노을을 보며 지난 20년을 떠올렸습니다. 후회되지 않았습니다. 20년이 낭비였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 시간이 있었기에 지금 이 자유가 더 소중하게 느껴졌습니다. 고생 많았다, 준수야. 저는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이제 내 인생을 살아. 밤이 되었습니다. 저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내일은 무엇을 할까요? 아침에 일출을 보고 마을 어르신들과 차를 마시고 해변을 산책하고 계획을 세우는 게 즐거웠습니다. 저를 위한 계획.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파도 소리가 자장가처럼 들렸습니다. 이게 행복이구나. 크지 않았습니다. 거창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제 것이었습니다. 새벽 5시는 더 이상 출근 시간이 아니었습니다. 새로운 하루를 맞이하는 시간이었습니다. 20년 만에 되찾은 제 이름. 20년 만에 되찾은 제 삶. 박준수. 그 이름이 저를 향해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누구의 것입니까? 언제 자신을 위해 살기 시작할 건가요? 이 이야기를 보시고 여러분들이 느낀 점이나 소중한 경험을 댓글로 남겨 많은 분들과 공유해 보세요. 때론 응원하고 때론 위로받으며 하루하루를 살아가는데 힘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